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3월 3일 목요일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세일 기간 많이 기다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에는 복싱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12월 26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다음 날을 복싱데이라고 부르거든요. 복싱데이는 이제 예전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스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담아서 선물로 줬다. 뭐 이런 유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해마다 12월 26일이 되면 박앤세일을 하는데 굉장히 좀 심하게 합니다. 한 50%, 60%는 기본이고요. 심할 때는 80%, 9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 가지 이제 평소에 꿈꿔왔던 물건들을 구매를 할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뭐 최근에야 저랑 제 와이프는 좀 쇼핑에 관심이 많이 없어져서 복싱데이가 많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제 와이프는 20대 그리고 저는 30대 초반에 영국에 한 9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그때 기억을 되돌아 보면 12월 26일이 되면 둘이 손잡고 이제 영국 런던에 옥스포드 스트릿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점이 이게 쫙 질비해 있는데 거기에 그 디자이너 샵 앞에서 줄을 서서 한 1시간 이상 기다렸다가 복싱데이를 이용해서 득템을 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에피소드 하나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때만 해도 그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런던에 많이 찾아오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복싱데이가 되면 이 명품 샵 앞에 줄이 막 100m씩 있는데요. 그 중에 한 80%는 중국 사람, 그리고 10%는 한국 사람이고요. 나머지 10%만 뭐 각국에서 온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줄을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들어가면요. 막 죽거든요. 그래서 명품을 한 10개, 20개씩 들고 자기가 필요 없는 거 하나씩 버립니다. 그냥 바닥에 내려놓거든요. 그래서 제 와이프는 중국 사람이 안 샀던 거를 이렇게 바닥에서 주워서 구입을 했던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박앤세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이렇게 보통 수요는요, 가격이 내려가면 많이 올라가죠. 그런데 유일하게 세상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는 이런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은요, 평소에는 부쩍거리다가 이렇게 박앤세일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죠. 분명히 무언가를 파는 데는 확실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너도 나도 이 물건, 주식을 사기 위해 혈안이 되는데 가격이 내려가기만 하면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싹 사라집니다. 참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 아이러니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 박앤세일 기간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박앤세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원하던 명품 주식을 하나 둘씩 줍줍 하실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는 변동성이 정말 극심한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마감 시황을 좀 공유를 드릴 텐데요. S&P 500이 1.86%나 껑충 뛰어 올랐고요. 다우존스가 플러스 1.79%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나스닥도 괜찮았습니다. 2.62% 올라갔고요.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은 무려 2.51% 정도 폭등을 하면서 어제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개별 종목의 추세도 굉장했는데요.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무려 8.16%나 하루 만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반도체 주석이 이렇게 8% 넘게 올라가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죠. 자, 업스타트는 성장주답게 7.93% 점프를 했고요. 자, 인텔리아가 그저께 장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플러스 5.69%로 어느 정도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디어 같은 경우 플러스 4.83%, 오픈도어가 4.37% 올라갔고요. 에어비앤비 플러스 4.32, AMD 플러스 3.91, 퀄컴이 플러스 3.83, 인투이티가 플러스 3.72, EV고 3.49, 쿼버가 3.40%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주, 테크주, 그리고 반도체 주식들, 그리고 이제 빵이라고 부르는 메가 테크 기업들 골고루 좀 긍정적인 추세를 보여준 하루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보여준 데는요, 파월 의장의 지지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지지 선언이 어떤 거였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이 모두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파월이 인도르스했다. 인도르스라는 말은요, 이제 지지하거나 아니면 보증한다 이런 뜻인데, 쿼터 포인트를 지지한다. 쿼터 포인트가 뭐냐면 4분의 1이 쿼터거든요. 그래서 4분의 1은 0.25죠. 0.25%
금리를 올린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보증을 했다, 지지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식이 올라가고 있다. 수요일날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부스트가 지금 오고 있는데 언제 부스트가 생겼냐면 페드의 체어맨, 의장인 제이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페이버한다, 선호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0.25% 여기 나와 있는 베이시스 포인트는요 0.02를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25 베이시스 포인트는 0.25%를 얘기합니다. 3월 달에 이제 FOMC 미팅이 있을 텐데 이때 0.25% 정도 금리를 상승하는 것을 자기는 선호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좀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좋지가 않은 일입니다. 주식시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그런데 문제는 0.25%가 아니라 0.5%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급진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월 의장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답을 해준 건 이것이 굉장히 좀 좋다는 거죠. 여기 보면 시멘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시멘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멘트입니다. 강화시킨다, 굳혔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뭐를 굳혔냐면 조금 올라가는 것을 굳힌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3월 달에 아마도 0.25% 올라가는데 그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는 준비가 돼 있다. 어떤 준비가 돼 있냐면 좀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준비는 돼 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오히려 높아진다면 그는 언제든지 금리를 조금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파월 의장의 이런 발음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10년 그 국채의 금리는 1 베이시스 포인트니까 0.01 정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1.82에 머물러 있고요. 2년 국채 금리의 금리는 20 베이시스 포인트 0.20이 올라갔죠. 그래서 1.51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20포인트면 그죠? 자, 앞에 기사에서 파월 의장의 그 한마디 때문에 어제 주식시장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파월 의장의 입장이 지금 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금리를 인상하면 안 되죠.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금리를 오히려 낮춰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를 잡아야 되죠. 따라서 경기 침체도 잡아야 되고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금리를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은 잡힐지 모르지만 오히려 경기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상승하지 않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속화되고 그러면 시기를 놓칠 가능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면 초과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파월 의장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따가 자막 영상에서는요. 파월 의장이 어떠한 어조를 가지고 어떠한 메시지를 직접 전해주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는 자막 영상까지 꼭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코비드 바이러스 그리고 원격 근무에 관련된 기사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구글이라는 대기업에서 지금 그 직원들에게 회사로 돌아오라고 이번에 이제 촉구를 한 것 같습니다. 오피스에 출근을 하는데 4월 초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지금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완전히 정상 근무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구글이라는 기업에서 이제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이 이메일은요. 구글의 글로벌 베네핏 VP, 베네핏은 이제 뭐 직원의 복지를 담당하는 이러한 바이스 프레지던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존 캐시라는 분이 이번에 이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설명을 하기를, 자, 구글이 가지고 있는 베이 에어리어의 이제 오피스, 베이 에어리어는 그 캘리포니아를 얘기하거든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피스의 직원들은 이제 트랜지셔닝 한다, 변화를 한다는 거죠. 어떠한 식으로 변화를 하냐면 하이브리드 워크 위크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이제 워크 체제를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오피스들은 이제 정상 근무하게 되는데 그 지역의 컨디션에 따라서 재량에 맞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던 하이브리드 위크의 뜻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오피스에 출근을 일주일에 3번 하게 되고요. 나머지 2일은 리모트 워크이다. 그러니까 원격 근무를 계속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기업 중에 하나인 구글에서 이번에 이제 원격 근무와 그 사무실 근무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위크를 도입한다는 발표를 한 것은요,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아직 코비드 바이러스가 완전히 잡힌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인간은 그냥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간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대신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못하고 이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그 출근을 하게 되고 나머지 이틀은 원격 근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장기화되게 되면요, 다시 이제 원격 근무가 완전히 없어지는 세대는 없지 않을까, 그런 시대는 다시 오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영원히 우리가 원격 근무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근무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팬데믹 수혜주라고 불렀던 그 주식들이요, 어떻게 보면 팬데믹 수혜주가 아니고 새롭게 시작되는 시대의 수혜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꾸준히 그들의 매출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미래가 생각보다 빨리 다 찾아올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원격 근무가 하루가 됐건 이틀이 됐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면 거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많은 사이버 보안 기업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에어비앤비처럼 이런 원격 근무를 많이 하게 되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숙박 업체도 생기는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요, 우리가 기존에 팬데믹 수혜주라고 불렀던 주식의 모습이 한 단계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 원격으로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익숙해지면요, 이러한 그 원격 커뮤니케이션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삶의 모습에 확장될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원격 진료를 받는 기회가 많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쇼핑을 하는 대신 이커머스로 계속 오더를 한다든지, 은행에 가는 대신 계속해서 핀테크를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모습이요, 한 단계 인간의 진화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수혜주들의 미래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온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준비된 기사는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자,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주주 입장에서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좀 재미있다는 생각도 드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재미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몇 달 전에, 작년이었죠, 백악관에 전기차 대표 기업들의 CEO가 초대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일론 머스크가 초청을 받지 못했었잖아요. 비슷한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일론 머스크가 에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저격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프레지던트 바이든에 대해서 지금 겨냥을 하고 있다, 저격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의 대통령이 이번에 테슬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언제 그랬냐면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그 연설을 하는데 여기에 테슬라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이라는 것은요, 매년 초에 이제 국정 보고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이제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나와서 1시간 정도 연설을 진행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올해 이러이러한 일을 해 나가겠다고 국정 보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미팅이죠. 근데 여기에서 전기차에 관련한 얘기가 나왔는데 테슬라가 언급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보시죠. 이 사진 굉장히 좀 적대감이 느껴지게끔 잘 찍은 것 같고요. 퓨드라는 것은 이제 갈등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사이의 그 갈등이요, 해소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누구도 바이든을 시청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무시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자, 왜 그랬냐면 이 미국의 대통령이 테슬라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언급하지 않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그 국정 그 연설을 하면서 1시간 정도의 연설을 하면서 전기차 얘기가 나왔는데 이때 테슬라의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좀 뿔이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Nobody is watching.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누가 보냐,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얘기를 일론 머스크가 CNBC에 이메일을 보내서 그런 얘기를 토로를 했다라고 하고요. 자, 바이든이 어떻게 보면 홍보를 했는데 어떠한 홍보를 했냐면 포드와 GM 두 기업에서 이번에 18빌리언 정도의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상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테슬라 얘기는 전혀 꺼내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도 뿔이 나서요, 나중에 트윗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이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요, 지금까지 그 전기차 관련해서 5만 개가 넘는 그 잡을 일자리를 창출해 왔고,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투자하는 금액은 GM 그리고 포드가 투자하는 금액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더 많다. 따라서 우리를 왜 얘기 안 하느냐, 이렇게 굉장히 좀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두 사람 관계에는 어떠한 일이 있는 건지 뭐 개인적으로 잘 알 수는 없겠죠. 어쨌든 테슬라의 주주 입장에서는요, 좀 일론 머스크와 이 미국 대통령 간의 관계가 좀 잘 해결이 돼서 상호에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잖아요. 조금 관계가 누그러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가까운 사이가 연출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자, 다음에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리비안에 관련된 기사긴 한데 사실 리비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업의 가격 결정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 기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요, 리비안의 주가가 무려 13.49% 폭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리비안의 주가가 많이 떨어질 만한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리비안 오토모티브의 주가가 굉장히 좀 빠른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전기차 기업에서 이번에 프라이스, 즉 판매가를 상향 조정한다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가격을 많이 올리냐면 무려 20%나 올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너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심하게 들어오고, 또한 그 부품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지금 가격을 그냥 유지한다면 차를 만들면 만들수록 오히려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프라이스를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 정도 올렸다는 얘기는요, 사실 차량 가격이 거의 $10,000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 한 6천만 원 정도로 올라가는 게 한 20% 정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커다란 그런 가격의 상승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 가격 올라간 현상은요, 이미 예약을 한 사람들도 지금 돈을 20% 더 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약한 사람 입장에서는 예약을 취소할 가능성까지도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으면 취소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지금 계약금을 걸고 지금 예약을 해놨는데 갑자기 5천만 원 대신 6천만 원 내라 그러면 아마 그 차를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워닝,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격을 많이 올리게 되면 아마도 그 미래에 리비안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따라서 매출에 대한 기대치를 줄일 수밖에 없다,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말렸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요, 과거 한두 달 동안 지금 가격을 올린 기업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 365의 가격을 올린다고 발표를 했고요.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의 가격을 올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가 있을 때마다 사실 그들의 주가는 우상향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커다란 호재로 시장에서 환호를 질렀죠.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그 소비자들이 이 기업을 외면하기에는 너무나 독점적인, 너무나 좀 견실한 그런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고 그 가격에 상응하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따라서 아마존의 프라임 멤버십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가 뭐 가격을 올렸다고 해서 갑자기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그들이 가격을 올리는 것은 바로 순이익이 올라가고 매출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상승한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 리비안처럼 아직까지 이러한 그 경쟁력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기업에서 이렇게 가격을 갑자기 20%씩 올라버리면요, 아마도 순이익은 어떻게 유지가 될지 몰라도 오히려 차량 판매 수라든지 매출은 줄어들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리비안 가격 결정권이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기업에서 가격을 올리는 것을 악재로 생각하고 13% 이상이나 주가가 지금 셀오프가 나타났다, 그렇게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리비안의 주가가 가격을 올리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테슬라의 그 투자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 가격 결정권이 있는 기업이죠. 왜냐하면 테슬라 브랜드의 이미지, 테슬라 아니면
다른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몇 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테슬라를 주문해 놓고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요. 생산만 하면 바로 판매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된 이유죠. 자,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면 따라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속해서 절감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원하면 가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자기 맘대로 설정을 하면서 매출을 올렸다 낮췄다, 여러 가지 경쟁력인 면에서 유의를 확보했다, 좀 풀어줬다, 자기 맘대로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들의 마켓 쉐어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미래에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테슬라의 그 배터리 기술이 얼마나 발전을 하면서 배터리 생산 비용이 절감이 되느냐에 따라서요, 테슬라의 차량 가격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매출은 올라가고 차량 판매 수도 올라가고, 그리고 덩달아서 순이익도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역시도요, 어닝 발표를 한 기업이 몇몇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어닝 결과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닝 발표를 보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더라고요. 뭐 시험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기분으로 어닝 결과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소개될 어닝 결과는 차지포인트입니다. 차지포인트의 주가가요, 어닝 발표 이후에 지금 8.4%나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숨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4분기의 갭 EPS는 마이너스 0.23이다. 아직까지 적자 기업인 것은 확실하죠. 그리고 이 수치는요, 안타깝게도 5센트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어닝을 발생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80.7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90.3%라는 굉장히 건강한 성장률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 4.57밀리언을 더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매출은 굉장히 성공적이지만 약간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순이익은 생각보다 좀 적자폭이 커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렇게 주가가 폭등을 할 만큼 좋은 결과는 아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이던스가 대박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매출의 가이던스가 450에서 500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우리가 한 분기에 지금 80밀리언을 만들어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8 곱하기 4는 320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1년에 300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갑자기 450에서 500밀리언을 만들어낼 거라고 매출의 가이던스를 제공한 겁니다. 컨센서스는 23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전망치를 한 배 정도 만들어낼 것으로 가이던스가 발표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450에서 500 정도를 달성하게 되면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이 96%나 껑충 뛰어오르는 굉장히 좀 성장이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바로 차지포인트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로스 마진인데요. 논갭 그로스 마진이 22%에서 26%, 그리고 논갭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우리가 영업 비용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요, 350에서 370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 수치는 전년도에 사용했던 영업 비용에 비해서 50% 정도가 증가했다. 따라서 매출은 96%, 거의 100% 정도 올랐는데 비용은 50%밖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진이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몇 개의 포트가 지금 설치가 되고 지금 판매가 됐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2022년 1월 31일 현재 17만 4천 개의 포트가 액티베이트 됐다, 판매가 돼서 지금 시작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17만 4천 개 중에서 현재 유럽에 설치된 것이 5만 1천 개다. 따라서 미국 지역에서만 지금 굉장히 좀 활발한 성장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유럽 쪽에서도 5만 1천 개면 굉장히 성장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이던스를 봤을 때 매출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용은 절감이 되고, 또한 유럽 쪽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주면서 차지포인트가 6% 넘는 폭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차지포인트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줄 수 있다면 주가의 흐름 역시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었는데요,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의 기사에서는 전기차 충전 기업인 차지포인트에 관련된 어닝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전기 버스를 만들고 그리고 에너지 저장 쪽에도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는 프로테라의 어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프로테라의 어닝은 사실 3월 1일 날 미국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하루 늦게 전해드리는 점 죄송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지금 개장된 이후에 5% 정도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5% 떨어진 이유가 바로 이미 어닝 결과가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분기에 갭 EPS가 마이너스 0.432 기록이 됐고요. 이 수치는 0.25 따라서 25센트 정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저조한 어닝 결과가 발표가 된 거죠. 아직까지 흑자로 전환하기에는 굉장히 좀 먼 길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68.4 밀리언이 나왔는데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성장률이 26.4%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차지 포인트는 100% 가까운 성장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현재 전망치보다도 2.78 밀리언이 부족했다. 따라서 매출도 그렇고 어닝도 그렇고 굉장히 실망적인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아웃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배터리의 캐퍼시티, 수용력 역시 계속해서 확장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실제적인 숫자가 받침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토탈 레비뉴, 매출의 규모가 24%에서 34% 정도 올 한 해 동안 작년 대비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300밀리언에서 325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매출의 규모가 굉장히 작은 기업이고 거기에다가 적자 기업이라는 걸 생각할 때 매출의 성장이 24에서 34라는 것은요. 조금 용납하기 어려운 성장 추세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정보는 바로 이건데요. 프로테라 파워 그리고 에너지 레비뉴가 있습니다. 배터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의 매출은요. 더블 이상 따라서 100%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 규모는 아직 100밀리언 정도에 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프로테라의 어닝 결과를 보고요. 한 가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는데 지금 프로테라 그리고 앞서 살펴본 차지 포인트 두 종목을 저는 다 지금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종목 모두 현재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한 마이너스 50%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두 종목 모두 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한 종목은 성장 추세가 막 100% 가까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앞으로 전망치도 굉장히 좋잖아요. 또 다른 한 종목은 지금 성장 추세가 연 20%에서 25% 정도의 굉장히 저조한 모습 그리고 향후 전망치도 좋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은요. 프로테라 주식을 다 정리해서 그 금액으로 바로 차지 포인트로 옮긴다면 뭐 어떻게 보면 그 손절을 하긴 했는데 이 손절한 금액으로 그만큼 떨어진 다른 주식에 바로 옮겨갔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는 없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프로테라 그리고 차지 포인트에 동시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뭐 이런 방법도 하나의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어닝 결과를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번에 준비된 그 기사는요, 스노우플레이크의 어닝 결과인데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어닝 결과 그리고 어닝 결과 발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자, 스노우플레이크의 어닝 결과가 나왔습니다. 4분기에 갭 EPS가 마이너스 0.43이다.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죠. 그리고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12센트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매출은 383.77 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성장률이 무려 101.6% 굉장한 추세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기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 10.9 밀리언이 더 나왔다. 따라서 지금 어닝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Q1 가이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의 레비뉴 같은 경우는요. 383에서 388 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거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수치는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79에서 81% 정도의 성장을 우리가 기대한다는 셈이 됩니다. 문제는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100% 넘는 성장을 보여줬던 기업이 바로 스노우플레이크였는데 갑자기 성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풀 이어 1년 전체적인 이 그 프로덕트 레비뉴를 보면요. 1880밀리언에서 1900밀리언, 즉 1.88 빌리언에서 1.9 빌리언인데요. 이 수치 역시도 작년하고 비교하면 성장률이 65%에서 67%로 굉장히 좀 현저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어닝 결과와 전망치가 발표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요. 주가가 무려 25%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어닝
결과뿐만이 아니라 가이던스 역시도 성장을 지속한다고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100% 성장하던 기업이 갑자기 60%에서 70%밖에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25% 정도 떨어지는 계기가 됐던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는데 바로 스노우플레이크의 밸류에이션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어닝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PE 레이시오는 없고요. PS 레이시오만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PS 레이시오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76.50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스노우플레이크가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의 76배를 해야 시가총액이 달성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너무나 갈 길이 먼 기업이 바로 스노우플레이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높은 멀티플 때문에 제가 사실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주식 투자에 임하지 못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투자를 못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스노우플레이크인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조금만 더 계속해서 떨어져 준다면 사실 멀티플이 가장 지금 스노우플레이크의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멀티플만 계속해서 내려와 준다면 언젠가는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찾아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쇼피파이죠. 쇼피파이가 예전에 정말 최고의 성장주 모습을 보여줄 때 스노우플레이크처럼 100%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을 때는요. PS 레이시오가 60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PS 레이시오가 아니라 PE 레이시오가 30배 이하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성장 주식이 한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수 시점을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여러분들 항상 분할 매수 잊지 마시고 관심 있는 종목의 그 주식을 담으실 때는 한 주, 두 주 이렇게 폭락할 때마다 계속해서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잠깐 예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에는 파월 의장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지금 파월 의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면 초가에 지금 처해 있는데 과연 어떠한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지 그의 계획을요. 직접 그분의 굉장히 중후한 저음의 목소리로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오늘 준비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방송 말고도 오늘 3개의 방송이 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좀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컨텐츠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남아있는 3개의 방송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여기서 마감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he March meeting. Okay, so here's how I'm thinking about the March meeting. And I guess I would start, of course, with the U.S. economy, which is very strong, the labor market extremely tight, and inflation running well above target. The way we think about our work is we develop working plans for making adjustments to monetary policy over the course of the coming months, and then we are flexible as plans meet the real world. So we're never on autopilot, obviously, and at a time like this, what we aim to do is lay out our principles and then, with whatever clarity we do have, and then proceed to implement those policies carefully and nimbly. So coming into this meeting, let's say before the Ukraine invasion, the committee was set to raise our policy rate, the first of what was to be a series of raises expected for this year. Every meeting was live. Decisions would be based on incoming data and the evolving outlook. I also expected we'd make great progress on our plan to begin to shrink the balance sheet. And so the question now really is how the invasion of Ukraine, the ongoing war, the response from nations around the world, including sanctions, may have changed that expectation. And so it's too soon to say for sure, but for now, I would say that we will proceed carefully along the lines of that plan. The thing is, the economic effects of these events are highly uncertain. So far, we've seen energy prices move up further, and those increases will move through the economy and push up headline inflation, and also they're going to weigh on spending. We're seeing effects on other commodities and perhaps from declining risk sentiment and weaker growth abroad. The thing is, we can't know how large or persistent those effects will be. That simply depends on events to come. So this is where that leaves me. I do think it will be appropriate to raise our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the March meeting in a couple of weeks, and I'm inclined to propose and support a 25 basis point rate hike.
We're also going to write down our new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individual forecasts, which will show each participant's views of the path forward in the economy and with rates. I also expect that at this meeting, we'll make good progress toward an agreement on a plan to shrink the balance sheet. We will not finalize that plan at this meeting. We'll do that when we think the time is right at a coming meeting. The bottom line is that we will proceed, but we will proceed carefully as we learn more about the implications of the Ukraine war for the economy. We use our tools to support financial stability and macroeconomic stability. We're going to avoid adding uncertainty to what is already an extraordinarily challenging and uncertain moment. So that's how I would think about it.